제 나이 30에 그를 만나 32에 결혼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사람이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과 다정한 웃음이 참 좋았죠.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2년간 천천히 애정을 키워나가며 저희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집안 환경, 학력, 직장까지 모두 비슷했던 저희에게 양가에서는 어떤 반대도 없었죠. 각자 모은 돈 9천만 원으로 작은 전셋집을 시작하며 저희는 온전히 저희 힘으로 꾸려나갈 완벽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했던 저희 부부는 다툼이 거의 없었고 혹여 의견이 달라도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은 세상 다정한 남자였어요. 술과 담배는 적당히 하는 편이고 귀가는 항상 일찍, 집안일은 솔선수범했고 눈을 쳐다보면 우리 와이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나는 너무 행복해를 입에 달고 살았죠. 친구들마저 너 정말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상 다정하고 완벽했던 그 남편이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얼버무리며 왜 이래 라는 말뿐. 한 번은 제가 삐죽거렸죠. 왜 요즘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냐. 나만 맨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죠. 그때는 그저 쑥스러워서겠거니 부부가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질 수도 있겠거니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후 그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은 제게조차 낯설 정도였어요. 잦아진 외출, 늦은 귀가, 그리고 급기야 외박까지. 남편은 회사가 바쁘다 했지만 3달 넘게 지속되는 묘한 기분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출장을 다녀와 깊은 잠에 빠진 날 밤 저는 평생 하지 않던 행동을 했습니다. 깊이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믿음 때문에 단 한 번도 보지 않던 휴대폰이었죠. 통화 기록과 문자를 뒤졌지만 별다른 건 없었어요. 문제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와의 대화. 그것도 제 이름이 아닌 내 사랑 옆에 하트가 붙어있는 저장된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여행 정말 즐거웠어. 3일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도요 오빠 품에 안겨서 미치도록 행복했어요. 출장이 아니라 여자와의 여행이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남편이 깰까봐 화장실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전 끝까지 대화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읽던 도중 발견한 문장 하나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내 와이프는 이제 사랑하지 않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저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했어. 하지만 넌 달라. 네가 울면 가슴이 찢어지고 네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이런 게 사랑이란 거겠지. 단 한 번도 제게 사랑을 말하지 않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이런 게 사랑이겠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도 애정도 아닌 그저 조건이 맞아 결혼했다는 그 말. 저는 남편에게 철저히 기만다함을 살았던 겁니다. 비록 뜨겁게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작게 타오르는 핫촛불처럼 아껴왔는데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연차를 내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회사 거래처 경리라는 26살의 어린 여자. 그녀는 처음부터 유부남인 것을 알았지만 남편이 너무 다정해서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울면서 제게 용서와 함께 이혼을 해줄 수 없냐고 묻더군요. 분노를 쏟아내며 울고 싶은 건 저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죠. 오후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온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랑은 그냥 조건이 맞아. 결혼했던 거야? 정말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어? 라는 제 질문에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저 성격과 집안이 비슷해서 편해서 결혼했고 애정이 생기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6개월 전 새경리에게서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고 그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요.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도 그 여자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죽어도 이혼해주기 싫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가 없었기에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을 고발하거나 그 여자를 찾아가 복수할 힘도 의욕도 없었어요. 그저 이 괴로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의 일부를 제게 넘겨주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어머니는 울며 남편을 용서해달라 하셨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그 후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괴로움과 슬픔, 죽고 싶은 마음까지. 그러나 시간이 참 무서운 게 모든 것을 조금씩 잊게 만들더군요. 34살 봄에 이혼했으니 저는 이제 37살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지난 토요일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를 바꾸지 못했던 저에게 그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며 병문안을 부탁했습니다. 워낙 좋은 분이셨던 시어머니라 일주일 고민 끝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가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제 마음은 많이 아팠습니다. 병실에 나서는 저를 전 남편이 따라 나왔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주 앉은 그에게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알겠답니다. 나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요. 저와 이혼한 뒤 시부모님과 형제, 친구들 모두 그를 외면했답니다. 내연녀와 함께 살았지만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서 오는 세대 차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하며 돈을 물쓰듯 쓰고 빚까지 만든 아내와의 끝없는 트러블. 그는 언성 한번 높이지 않던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아내와 싸우다 결국 저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까지 낳았지만 아내도 아이도 모두 믿고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고요.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후회한다고 털어놓을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었기에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난 고통스러웠고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어. 이 모든 걸 당신 하나로 인해 겪었어. 당신은 한 여자를 이혼녀로 만들었고 인생을 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 여자 앞에서 어린애처럼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어? 그러니 이 악물고 버텨.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앞으로 당신 얼굴 볼 일 없길 바래. 카페를 나왔을 때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후회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처절하게 우는 그를 보니 어른들의 옛말이 생각나더군요. 조항지초 버리면 벌 받는다고요? 마냥 잘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속이 시원하네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전 남편은 전 남편 삶을 살겠죠. 이제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 사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했던 제 연인, 제 인생에 5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인 여자친구를 석 달 전에 잃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 감정 상태가 정상인지를 매 순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별하기 며칠 전 저희는 주말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5년 가까이 만난 사이라 몇백일 같은 작은 기념일은 굳이 챙기지 않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이번 주말은 꼭 특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는 여자친구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 자신의 회사 출장 때문에 생일 당일을 저와 함께 보내지 못하고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일로 그녀가 많이 속상해하는 데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여서 저는 생일 이벤트 겸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쓴 주말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특별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도심 속의 5성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평소 데이트처럼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자라는 각오가 있었고 뭔가 특별한 게 없나 생각해보다가 그녀가 좋아할 것 같은 프라이빗한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밤 산책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별똥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늘을 계속 쳐다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는 옆에 앉아 그녀와 함께 소원을 빌자고 했죠. 그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이 그날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해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애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행복한 밤을 보냈죠. 다음날 아침에는 호텔 조식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갔다가 그녀의 집 앞 사거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짧게 입을 맞추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 라고 말하는 저에게 그녀는 활짝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각자 집에 돌아온 후 푹 쉬면서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이 되고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그 연락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 의지와 무관하게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끊길 것 같은 정신을 붙잡고 겨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께서 제 옷깃을 잡고 울부짖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평온해 보여서 저는 그저 손만 잡아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오열하시느라 아무것도 못하셨고 제가 예비사위로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느낄 시간도 울 겨를도 없었죠. 조문객을 맡고 음식과 절차를 체크하고 상주 역할에 온전히 몰입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보다 이 상황을 내가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것 같았어요. 이때부터 제 자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꼬박 3일을 뜬 눈으로 보내고 화장터에서 그녀의 육체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요. 옆에서 무너지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왜 나는 이제 저들처럼 슬퍼하지 못하지? 라는 자책감만 가득했어요.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도 허탈함이나 슬픔보다는 극심한 피로감만 몰려왔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한 결과였던 것 같았죠. 사람들은 제가 슬픔 때문에 식음전폐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바빠서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텅 빈 멍함은 계속되었어요. 저는 그녀가 쓰던 물건, 함께 쓰던 커피 머신, 책상 위 메모, 심지어 신발장에 그녀의 운동화 한 켤레까지 하나도 치우지 않았고 달라진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친구의 연락이 와 있지 않는 것. 저는 그녀가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사귀면서 그녀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몇 달간 떨어져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그때처럼 느껴져요. 바쁜 일 때문에 지금 연락을 못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가끔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것도
깜빡하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녀가 퇴근 후에 배우고 싶어 했던 외국어 학원을 검색했어요. 당연히 저와 함께 다닐 생각이었죠.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걸 왜 내가 지금 신청하고 있지? 그 순간의 공허함이 저를 덮쳤지만 슬픔보다는 또다시 지독한 무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죠. 회사도 휴직계를 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최근 그녀의 어머니께서 그녀가 쓴 몇 권의 작은 다이어리를 주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저와 사귀면서 틈틈이 썼던 기록들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진솔한 감정과 제 이야기가 가득했죠. 가장 최근 기록에는 저와의 마지막 주말 데이트가 얼마나 완벽하고 따뜻했는지가 적혀 있었고, 별똥별을 보며 빌었던 소원은 저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다이어리를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과거에 비겁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제가 취직하기 전 1년 반 동안의 취준 기간 동안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녀가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에게 짜증을 낸 적도 있었죠. 저는 그때 이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비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취직 후에는 제가 가진 대부분을 그녀에게 썼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 제가 사준 평범한 커플 티셔츠 하나에도 자신이 1년 넘게 저를 책임진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저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기뻐했었던 거였죠. 그녀는 1년 넘게 저를 책임져 줬는데 저는 그 절반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갚지 못한 부채감과 후회가 저를 짓누르네요. 제 여자친구는 겉으로는 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지독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바보였던, 남에게 괜찮다고 말할 때조차 혼자 가슴을 치던 사람이었죠. 저와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진심입니다. 다이어리를 읽으며 그녀의 여린 진심을 다시 마주하지만 이제는 가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 같아요. 며칠 전 그녀가 다이어리에 사고 싶은 향수를 적어뒀던 게 생각이 나서 향수를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향수 코너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머리가 핑핑 돌고 호흡이 가빠져서 거의 뛰쳐나오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돼버릴 것 같은 심정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나 괜찮아질 때쯤이면 결혼할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않고 슬픔을 외면하는 저는 제가 정신병이 생긴 건지 의심되네요. 가끔 제가 하는 생각과 행동,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저는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감정이 잠시 멈춘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미쳐버린 건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제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이 힘듦을 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6, 남편은 29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졌고요. 둘 다 어린 시절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어서인지 우리만큼은 꼭 따뜻한 집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와 신혼집 꾸미는 것도, 미래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순간이 참 설렜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신혼을 충분히 즐기자고 약속했어요. 남편이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 같이 지내면서 둘이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천천히 우리만의 집도 마련했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초음파에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가를 닦더라고요. 왜 울어? 하고 제가 웃으며 물으니까 그냥 고맙고 신기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 참 좋은 아빠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둘이서 아기 옷도 사고 아기 침대도 고르고 아기가 어떤 아이일까 상상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지난 아픈 기억들이 조금은 지워지는 듯한 기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아침부터 조금 배가 불편했거든요. 원래 저혈압이랑 빈혈이 있어서 조심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일정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했고 자기야, 괜찮겠어? 라고 묻는 남편한테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에이 괜찮아. 그 대신 빨리 올 거지? 하고 보내줬어요. 사실 조금 아팠는데 말하면 남편이 마음 쓰고 일을 망칠까봐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오한도 오고 배도 더 아파왔지만 남편에게 푹 쉬고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라고 말하고 그냥 감기겠지 생각하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일찍 누웠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아래쪽이 축축해지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이불이랑 옷이 피로 가득 젖어 있었어요. 그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몸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배는 점점 더 아팠고 남편한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잡는 것도 힘들었고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배를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엔 숨이 막히듯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만 가고 받질 않았어요. 저는 이름을 부르면서 울기만 했고요. 결국 연결이 끊어지고 저는 마지막 힘으로 119를 누르려다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남편은 잠깐 차에서 내려 자료 정리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차로 돌아와 제 부재중 전화를 본 순간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달려왔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침대 아래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출장을 안 갔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울기만 했고요. 그 순간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이 조용히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자기가 왜 미안해 라고 되물었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4년 동안 너의 전화를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하필 너가 날 가장 필요로 한 순간이었어서. 라고 말하는데 그 말 듣자마자 숨이 턱 막히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도 그 말하면서 울음을 참고 있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너무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는 억지로 웃고 괜찮은 척하면서 남편이 사온 음식을 먹었지만 혼자 있을 땐 하루 종일 울었고 애기 용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때로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날 아프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남편은 바로 왔겠지 싶은 후회감도 있고 또 그때 전화를 제발 받아줬으면 하는 작은 원망도 마음에 조금씩 쌓였어요. 그 마음을 말도 못하고 계속 속으로만 삼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남편 손길도 조금씩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처럼 팔베개를 해주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그냥 자자. 팔 아프잖아 라고 말했어요. 남편 표정이 순간 멈칫했는데 저는 눈 감은 척하고 넘어갔어요. 남편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잠들려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제 헝클어진 머리를 살짝 넘기고 이불 밖으로 나온 제 손을 잡아 손등에 입 맞춘 뒤 이불 속에 넣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을 피하기만 했는데 말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에 다시 들어오지 않길래 몰래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남편은 화장실 안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저는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픈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남편도 슬픈 건 똑같았구나. 나는 내 아픔에만 빠져서 남편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놀라서 달려나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고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픈 기억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이야기하며 조금씩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다시 따뜻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 앞으로 천천히 걸어보려고 해요. 누군가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지금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금 길지만 솔직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족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밝고 유쾌해서 늘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고 엄마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저녁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당에서 고기 굽고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함께 돌고 소풍 갔다가 비가 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웃던 그 작은 순간들이 저한테는 다 행복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이 무너지는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집안 공기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빠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딱 하루 만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래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잘 끼지 않았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잠깐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도 불안함을 느꼈는지 말을 아끼는 순간이 늘어갔고 집안 전체가 서서히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던 때 학교 생활도 힘들고 입시 걱정도 있었지만 가족이 변해가는 모습이 더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오면 왠지 조용해졌고 웃음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죠. 게다가 엄마의 표정 또한 자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아빠의 표정에서는 이상한 낯섦이 느껴졌어요. 말투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보다 밝게 행동하는 듯 하다가도 문득 말을 끊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잠깐 놀다 온 거야.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잃어갔고 엄마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아빠가 노름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잃으면 되찾고 싶어서 더 하게 되고 따면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빠져나오지 못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3이었고 입시 준비 때문에 예민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엄마는 저에게 걱정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정보를 모으고 혼자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제 대학 등록금을 확인하려고 은행 앱을 열었는데 금액이 이상했어요.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이 거의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했던 2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면서 숨이 가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지? 목소리가 떨리고 손가락도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우리의 등록금 모은 거 혹시 썼어? 아빠는 말을 얼버무렸고 결국 썼다는 말만 남겼고 엄마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결국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땡땡씨 와이프분 맞습니까? 차분하지만 불쾌함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불안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실까요? 그 목소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3천만 원 빌려갔거든요. 돈 빌릴 때 와이프분 번호까지 주고 빌려갔어요.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같이 계실까요? 엄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서 휴대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 전체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빠의 빚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집담보로 잡힌 대출, 차량담보대출, 여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그리고 직장 동료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치니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엄마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졌어요.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낮에는 눈에 힘이 없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말수까지 줄어들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랐어요. 전에는 잘 웃던 사람이었는데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됐어요. 엄마는 그 약에 의존하며 지냈습니다. 약을 먹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몸이 긴장을 덜어내는 것 같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안정되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다시 가라앉고 몸에 힘이 빠지고 하루 내내 누워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고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과 이대로 옆에 있으면 저도 같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를 향한 감정이 하루 사이에도 흔들리는 거였어요.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원망, 슬픔과 답답함, 이런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 저도 지쳐갔고 어떤 날은 엄마에게 화가 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지쳐서 마음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더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저 버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가방 몇 개를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지만 그 집에 더 머물면 제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결국 발걸음을 떼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PC방에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도 포기했고요.
등록금도 사라졌고 상황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는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굳게 닫힌 저의 마음의 문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당장이라도 엄마와 같이 지내고 싶지만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빠와는 당연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절대 용서할 생각도 없고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고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익명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27살 여자입니다. 영상을 보다 공감받고 싶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네요. 1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뜻밖의 결말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그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게 되어 10년 이상 친구로 지낸 사이입니다. 같은 학원도 다니고 학교 끝나면 서로 용돈 합쳐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주말이면 항상 다른 사람보단 이 친구를 찾고 좋은 추억을 쌓았었죠. 어떨 땐 가족보다 더 자주 보고 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진짜 친구였어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서로가 바빠진 시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서로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이였죠. 저는 솔직히 이 친구는 평생 갈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누워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고 평소와 달랐어요. 야, 나 진짜 이번 달 너무 힘들다. 월세랑 카드값이 겹쳐서 13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진짜 미안해. 친구 사이에 괜히 돈 거래하기가 찜찜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며 돈을 빌려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친구는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고 저도 중요한 순간엔 이 친구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계산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1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 돈이 우리 관계의 끝일 줄은. 갚기로 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부담될까봐 말도 최대한 부드럽게 했어요. 오늘 그거 괜찮아? 아직 어려우면 며칠 뒤에 줘도 돼. 그런데 카톡을 보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더라고요. 그렇게 사흘 정도 연락이 안 되고 진짜 걱정돼서 집까지 찾아갈까 고민하던 날 친구의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배경 사진, 명품 쇼핑백과 꽃다발, 고급 위스키 사진, 말 그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게시물이었어요. 이 게시물을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이번 달 너무 힘들다, 죽겠다, 월세 때문에 미치겠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여유롭게 놀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을 다시 보냈습니다. 너 지금 호캉스 하러 간 거야? 친구는 아주 태연한 듯 이제서야 카톡 답이 왔습니다. 아, 그거? 남자친구가 잡은 거야. 돈 쓴 거 아니야.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잡아준 호캉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갚기로 한 날에도 연락을 안 했고 제가 연락했을 때도 무시했고 제가 걱정하던 시기에도 인스타는 꾸준히 올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친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했어요. 여행 다닐 여유는 되는데 갚겠다고 한 날짜 넘긴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랬더니 친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따져? 너 진짜 예민하다. 너 원래 이런 애였어? 그 순간 저는 이 관계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는 완전히 연락을 받지 않네요. 카톡은 안 읽히고 전화는 계속 씹히고 문자는 묵묵부답. 근데 인스타 스토리는 매일 올라왔어요. 카페, 쇼핑, 술집.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만 가득했죠. 저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얘는 갚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친구 남자친구 SNS를 통해 번호를 찾아서 정중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땡땡이 친구입니다.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고 그 사람의 말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 네. 상황은 얼핏 들었어요. 저랑 관련 없는 일인데 저한테 말씀하셔도 도움 못 드려요.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면 날짜가 좀 지나도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재촉하세요? 그 돈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재촉하면 저라도 연락 피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문제로 저한테까지 연락 오는 게 좀 불편하네요. 그 통화를 하면서 진짜 허탈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이 커플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대부분이 똑같이 말했어요. 빌려준 돈 그건 거의 못 받아. 마음고생만 더 할걸? 130만 원이면 그냥 사람값이라 생각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믿었던 10년이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어느 순간 제 삶에서 그 친구를 완전히 지웠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에게 정말 따뜻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힘든 순간에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아, 이런 게 건강한 관계구나. 그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식장에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바로 그 앞에서 잠수 탔던 친구 커플을 마주쳤어요. 진짜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그 친구는 제가 내린 차와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싹 굳었어요. 자기 남자친구와 비교되는 피지컬과 차를 보고 놀랬겠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30만 원 안 갚고 잠수 타다가 여기서 보네? 둘은 아무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남자친구분도 저 무시하셨죠? 역시 끼리끼리 만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축의금 낼 돈은 있나 보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그냥 돌아섰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커플은 식장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람들 시선만 의식하다가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돈 안 갚고 잠수 탄 년이라고 소문낼 게 두려웠나 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오래된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130만 원은 결국 못 받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누굴 믿어야 하고 누구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사는 30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족한테 당할 수 있는 배신의 끝판왕 같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남겨진 두 딸들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살면서 저희를 키워왔습니다. 돈이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 둘은 절대 서로 버리지 마라. 그 말 때문인지 저랑 동생은 어릴 때부터 서로 눈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동생이었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믿음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엄마 집에서 지내는 중이었고, 경제적인 상황이 정반대라서 제가 동생을 챙겨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막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아니었고, 자매끼리 그 정도 도와주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동생이 부탁을 하면 저는 거의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근데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걸 그날 제대로 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빠의 모습이 나오며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계속 가는 꿈이었는데 너무 현실같이 선명해서 아침부터 기분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웬일인지 촉이 와서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 로또 2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에 들러 동생에게 한 장을 건넸죠. 동생은 집에 있으니까 얼굴 보고 건네고 싶었어요. 야, 나 어제 꿈 진짜 좋았어. 당첨되면 반반하는 거 알지?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동생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럼 언니, 당연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자매끼리 가볍게 하는 말,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빨리 집으로 와봐. 나 지금 미쳤어, 언니. 진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순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뭔데? 뭔 일인데 그러냐고 제가 소리칠 정도였어요. 동생이 한참 숨을 몰아쉬다가 언니, 로또 2등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리가 띵 하고 온몸이 저릿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갔고 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2등에 당첨되어 있었고 금액은 세후 약 4,500만 원. 둘이 껴안고 웃다가 울다가 한참을 난리쳤죠. 처음엔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신이 좀 나아지고 나서 제가 다시 확인하듯 물었어요. 야, 너 그때 나한테 반반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지? 동생은 단 0.1초도 안 걸리고 알지, 언니. 당연하지. 언니가 사준 건데.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죠. 그러면 너 2,300 가지고 내가 2,200 가질게. 너가 수령할 거니까 조금 더 가져.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문제 없었어요.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월요일 아침부터였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해서 은행에는 가지 못했고 동생이 로또 용지를 들고 혼자 은행에 갔어요. 기다리면서 괜히 들뜨기도 했죠.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돼서 동생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당첨금 얼마나 수령받았어? 그런데 동생 답이 완전히 딴 사람 말투였어요. 받았어. 4,500만 원. 근데 지금 좀 정신 없어서 이따가 보내줄게. 읽자마자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문장이 다 애매하고 딱 봐도 뭐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투도 달라졌고 내가 아는 동생이 저렇게 말할 애가 아닌데 그때부터 쎄했죠. 그날 저녁까지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안 꺼냈죠. 내가 재촉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연락하면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걸면 2-3번 울리다가 거절하곤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티가 나죠. 아, 얘 지금 주기 싫어하네.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제가 전화를 하니 받았습니다. 야, 그때 얘기한 거 언제쯤 보낼 수 있는데? 동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언니, 반은 좀 많은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뭐라는 거야? 우리 당첨되면 반반하자고 했잖아. 너가 2,300만 원, 내가 2,200만 원씩 나누자고 그때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상황도 있고 좀 줄이면 안 돼? 그 순간 진짜 벙쪄서 말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장난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바로 변명했죠. 언니 왜 이렇게 흥분해? 내가 안 준다고도 안 했잖아. 그냥 조금만 조율하자고 한 건데.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사람 가슴이 이렇게까지 식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지금 주기 싫은 거지? 솔직하게 말해라. 동생이 한참 답이 없다가 언니가 그렇게 몰면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얘는 내가 사준 로또로 당첨되고 실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구나. 저는 참다 터뜨렸어요. 됐다. 진짜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연락하지 마.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고 우리는 완전히 남보다 더 남이 됐어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딱 끊기니까 끝이더라고요. 명절에도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근데 얼마 전 1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첫 마디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니, 혹시 생활비 좀 빌려줄 수 있어?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때 한 말들, 행동들 하나도 기억 못하는 듯한 태도. 솔직히 말해서 웃음도 안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그 전화 이후로 엄마한테 근황을 물어보니 자기한테도 한 푼도 안 쓰고 혼자 명품부터 여행까지 다 즐기고 돈이 다 떨어졌는지 방 안에서 폐인처럼 지낸다 하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에서 동생은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더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이야기로 각색해 들려드립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